일시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거래가 증가되는 건 아니다. 아파트 거래를 활성화하는 정책들이 나와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만 맞는다면 대기하고 있는 수요층은 언제든지 시장에 참여해서 매매를 고려할 수 있는 거겠죠. 2월부터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증가될 소지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1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대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관망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또한 언제 어느 시기에 그러면 거래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지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자들의 관망이 길어지면서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약보합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시 부동산 대책으로 준공 이후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지만 수혜 대상인 재건축 및 노후단지들조차 가격 움직임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재건축 아파트는 실거주보다도 투자재의 성격을 띠고 있어 수요가 크게 위축되는 집값 하락기에는 규제 완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여기에다 공사비 인건비 상승으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늘고 있어 사업성에 따른 단지별 추진 속도의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부동산의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보합을 기록한 가운데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에서 모두 가격 변동이 없었습니다. 자, 신도시는 2주 연속 0.01%포인트 내렸고 경기 인천은 0.01%포인트 올라간 수치가 기록되었습니다. 자, 전세 시장은 교통 여건이 좋은 중저가 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간간히 유입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서울은 0.01%포인트 올라 전주 대비 상승폭이 둔화되었었고, 경기 인천은 0.01% 상승해 1월 이후 오름세가 이어졌고, 신도시는 보합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엔 종로, 중구, 영등포, 강서, 송파 등 직주 근접 가능한 지역 위주로 올라간 상황이고, 신도시에는 광교가 올랐고 동탄, 평촌, 판교 등은 조금 떨어진 수치가 나왔습니다. 경기 인천은 과천, 파주가 조금 내려간 수치고 의정부와 안산은, 수원은 큰 폭으로 올라간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약간의 편차는 좀 있지만 매매는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전세 시장은 지속적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매매 시장은 언제 어느 시기에 다시 상승으로 계속 이어져 갈지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전 2022년도 시기를 보게 되면 이 시기에는 집값이 하락으로 전환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2023년으로 넘어오면서 집값 반등에 성공하게 되었고 집값 상승으로 추세가 이어져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미 예전부터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때 22년 하락에 23년 집값 반등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져 나갈 거다. 다만 집값이 어느 정도 상승이 되면 반드시 시장에는 금액이 정체되는 관망세가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 시기가 지금의 시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값 관망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 강조했었습니다. 자, 집값이 계속 상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죠.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또 정체되는 구간들이 찾아오고 또 여기에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 또다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나타나는데, 지금은 이렇게 잠시 조정을 보는 관망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대표적 이유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선 정고점에 가격이 근접했기 때문에 수요층들의 심리의 영향이 저하된 상황이다. 자, 1차 저항선 구간이 정고점의 90%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컨대 정고점이 10억이다. 그러면 1차 저항선 9억까지 도달한 아파트가 있다면 심리적 영향으로 또다시 거래가 급감하면서 이 9억이 이탈되는 현상이 발생이 될 거다. 그래서 다시 8억대 중후반으로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해드렸죠. 이게 심리적 금액대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이렇게 관망이 지속돼서 가격이 조금 이탈한 현상들이 발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다가 또 추세의 방향이 또 상승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거래가 하나 둘씩 이어져 나가 9억을 돌파하기 시작한다면 2차 저항선인 정고점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또 그 정고점에 도달하면 저항선 금액대에 걸려서 또다시 금액이 이탈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대다수 모든 아파트들이 지금 1차 저항선 금액대까지 근접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1급지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까지 올라간 아파트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로 인해서 심리적 영향이 지배적으로 시장을 지배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표적으로 대출금리가 있었죠.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갑자기 상승이 되었던 요인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2023년 10월 이후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이 되어서 대출금리가 약 3% 중반이었던 게 4% 중반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관망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던 이유였습니다. 자, 당연히 매도인과 매수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가격 간극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매도인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 총선도 있고 또 부동산 정책도 있었고 또 여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러다 보니 매도 호가를 계속적으로 고수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아직도 추세상 방향이 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락으로 추세가 이어져 나간다면 호가를 고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심리적 추세의 방향이 상승이 있기 때문에 호가를 고수하는 매도인들이 많아진 거다. 근데 반대로 매수인 입장에선 이 높은 호가에 매매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호가를 낮춰주길 원하는 겁니다. 따라서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 매수인은 언제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대까지 내려오면 매수를 고려하겠다. 이게 관망세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엔 매수인들은 대기 수요로서 언제든지 급매물이 나오면 내가 거래할 수 있도록 지금 시장에 잠깐 내가 관망하면서 지켜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매도인 가운데서도 호가를 고수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급매물로 매물을 간간히 내놓는 매물들이 있겠죠. 대다수 저축 매물들이 이렇습니다. 근데 그런 매물들을 이 대기 수요층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대 수준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 또 매수를 하는 수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통계상 지표에선 당연히 하락으로 집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통계상 지표에서도 굉장히 소폭 하락된 지표로 집계가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진짜 추세의 방향이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 그러면 2022년도처럼 큰 폭으로 하락을 해야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거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 폭의 하락이 없이 거의 앞에서 보신 것 같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보합 아니었습니까? 보합.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간혹 나오는 급매물이 거래가 돼서 하락으로 집계가 되는 것뿐이지 실제로 추세의 방향은 상승에 있기 때문에 하락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얼마 전에 발표됐던 1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유효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떤 정책이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표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완화 정책을 펼쳤죠. 대표적으로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안전진단을 전체 전부 다 면제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었죠. 안전진단에 대한 기간을 뒤로 유예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안전진단을 우선적으로 먼저 받아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전진단에 통과 못하는 아파트들이 너무 많다 보니 이거를 차라리 30년이 그냥 연식이 되면 진행되고 사업시행 인가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받으면 된다. 그 기간을 뒤로 밀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시장에서는 사실 먹히지 않는 이유가 지금 대다수 이 재건축의 효과를 보는 아파트들이 강남 핵심 재건축들 또는 뭐 목동 신시가지
뭐 이런 아파트들 또는 분당 신도시들 이런 아파트들입니다. 근데 그런 아파트들을 보게 되면 대다수 정거점에 근접한 아파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래가 급감할 수밖에 없겠죠. 거래가 급감하니까 관망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재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가 날 때 우리 동의율이 필요한데 이 동의율도 대폭 완화해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노후도도 대폭 개선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비아파트에 따른 완화 정책으로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소형 신축에 대한 부분이죠. 자, 소형주택에 따른 주택수 제외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비아파트에 따른 혜택이었죠. 그리고 대표적 마지막 네 번째 정책이었습니다. 지방 아파트 가운데서도 미분양 아파트. 이 미분양 아파트도 주택수 제외되는 정책을 발표한 거죠. 이거는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일시 부동산 정책은 소형주택 그리고 지방을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었죠. 중요한 건 뭡니까?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의 거래를 활성화해야지만 이젠 대부분의 모든 아파트들도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근데 소형주택과 지방거래를 증가하기 위한 정책이 나왔는데 어떻게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의 거래가 증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책은 아파트 정책이 아니라 소형주택을 위한 정책이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거래가 증가되는 건 아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아파트 거래를 활성화하는 정책들이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다시 집값 상승이 이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겠죠. 근데 이미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신생아 특례 대출. 자,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가장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파트 거래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가 매매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대출 금리가 낮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만 맞는다면 이 대기하고 있는 수요층은 언제든지 시장에 참여해서 매매를 고려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게 저는 대표적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신생아 특례 대출 1월 29일 시행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기에 맞춰서 지금 대다수의 주택담보대출이 3% 뭐 중후반대까지 떨어졌지만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은 거의 1에서 3% 수준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저리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DSR 적용해서 제외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증가될 소지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억 이하의 아파트들, 이 아파트가 가장 유효한데 지금 현재 6억에서 9억의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 이미 대출 중지가 되었죠. 그래서 중간 역할이 끊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층들이 주거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계단식 방식으로 가야만 합니다. 예컨대 지금 서울에서는 6억 이하의 아파트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6억에서 9억 구간을 봐야지만 그나마 서울 강북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거기서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6억에서 9억 구간에 있는 매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매도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매도가 안 되니까 당연히 상급지로 이동하는데 고가 아파트도 거래가 없는 거죠. 따라서 9억 원 이하 아파트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거래가 증가될 소지가 매우 클 거다. 그래서 6억에서 9억 구간에 있는 아파트가 거래가 돼서 매도가 된다면 상급지로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또 9억에서 15억 구간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단식 방식으로 거래가 이어지면서 순환 방식으로 전개될 거다. 따라서 요 9억 이하에 있는 아파트가 거래가 반드시 돼야지만 9억 초과되는 아파트도 거래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스트레스 DSR이 도입된다라고 하지만 스트레스 DSR이 2024년 상반기에 약 25% 수준을 먼저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또 하반기에는 50%, 2025년도에는 100%로 시행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큰 변화는 없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하반기까지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 만약에 스트레스 DSR로 인해서 대출 한도가 조금 차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고정금리로 전환될 수요가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3% 중반대로 굉장히 변동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책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 9억, 15억 구간에 있는 아파트들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따라서 순환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반드시 실행돼야 되고 이 대출은 1월 29일 이후부터 실행되기 때문에 2월부터 거래량 증가로 인해서 전체 이 모든 아파트들의 순환 방식으로 다시 추세의 방향이 상승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